62세, 김치 공방을 30년 지켜온 여자. 가족이 내 이름을 스폰서라고 불렀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귀에 스며드는 이야기. 인생 청취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따뜻한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부전시장의 골목길은 아직 어둠 속에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시장 구석 모퉁이의 작은 가게, 은자 김치 공방에서는 벌써 불이 켜져 있었다. 박은자육 시비는 이른 아침부터 앞치마를 두르고 커다란 스테인리스 대야에 배추를 담그고 있었다. 찬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관절이 욱신했지만 그녀는 눈썹 하나 찌푸리지 않았다.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15년. 손끝으로 배추의 싱싱함을 가늠하고 코끝으로 소금의 농도를 맞추는 일이 이제는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워졌다. 배추를 씻는 물소리가 공방 안을 채웠다. 찰랑찰랑 첨벙첨벙. 그 리듬 속에서 은자는 하루를 시작했다. 세상이 깨어나기 전부터 그녀의 손은 움직이고 있었다. 배추 한 포기 한 포기를 정성스럽게 다듬어가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다. 오전에는 김장김치 주문 20포기, 오후에는 백김치 10포기, 저녁 전에는 총각김치 마무리. 어머니, 일찍 나오셨네요. 이웃가게 사장 이옥분이 셔터를 올리며 인사를 건넸다. 부전시장 상인회 총무를 맡고 있는 그녀는 은자보다 5살 어렸지만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는 언니 같은 존재였다. 응, 오늘 주문이 좀 많아서. 은자는 물기를 털며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다. 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자신의 김치를 찾는다는 뜻이었으니까. 공방 안쪽 벽에는 단골 손님들이 보낸 감사 인사가 빼곡히 붙어 있었다. 은자 김치 덕분에 남편이 밥을 잘 먹어요. 아이들이 김치를 좋아하게 됐어요. 명절 때 친척들이 김치 맛을 칭찬했어요. 은자는 그 쪽지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다.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이 공방을 일궈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 같았으니까. 윤도영. 은자의 외아들이자 삶의 전부였다. 남편이 도영이 5살 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은자는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다. 공방에서 번 돈은 모두 도영이를 위해 썼다. 좋은 학원비, 대학 등록금, 취업 준비 비용까지. 은자는 자신을 위해 돈을 쓴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겨울에도 내복 한 벌로 버티고 외식은 1년에 손가락으로 셀 정도였다. 그 모든 노력 끝에 도영이는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괜찮은 회사에 취직했다. 결혼도 했다. 며느리 최세빈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예쁘고 똑똑해 보였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고 했고 말도 똑부러지게 잘했다. 은자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기뻐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저희가 효도할게요. 신혼 때 세빈이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그때 은자는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다. 평생 누군가를 돌보기만 했던 자신이 이제는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시계가 오전 9시를 가리켰다. 시장에 손님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은자는 김치통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격표를 다시 한번 점검했다. 소금간은 언제나 정확했다. 몇 년 전부터는 염도계까지 사서 과학적으로 관리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신뢰하는 것은 여전히 자신의 혀끝이었다. 수십 년간 갈고 닦은 손맛은 어떤 기계도 따라올 수 없었다. 사장님, 포기김치 5포기 포장해 주세요.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다. 단골 손님이었다. 은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김치를 포장하기 시작했다. 비닐 포장지에 김치를 담고 꼼꼼히 밀봉한 뒤 손님이 들고 가기 편하도록 손잡이까지 만들어 주었다. 이런 작은 배려가 쌓여서 단골 손님들이 생기는 것이라고 은자는 믿었다. 오늘도 맛있겠어요. 우리 애들이 사장님 김치만 찾아요. 고마워요. 정성껏 담갔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손님이 가고 나서 은자는 잠시 숨을 고르며 앉았다. 요즘 들어 다리가 많이 아팠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무릎이 붓고 종아리가 저렸다. 하지만 병원에 갈 시간은 없었다. 아니, 시간을 내려고 하지 않았다. 하루라도 가게 문을 닫으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었고 은자에게는 그것이 두려웠다.
도영이와 세빈이 결혼한 지 이제 3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월세가 부담된다며 전세로 이사를 하고 싶다고 했다. 은자는 주저없이 자신의 적금을 깨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 주었다. 2천만 원. 10년 넘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지만 아들을 위한 일이라면 아깝지 않았다. 그 다음에는 도영이가 승진을 위해 자격증을 따야 한다며 학원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500만 원. 그것도 마련해 주었다. 세빈이가 창업을 하고 싶다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할 때도 은자는 망설이지 않았다. 1천만 원을 더 보탰다.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마다 젊은 부부는 미안해했다. 특히 세빈이는 눈물까지 흘리며 죄송하다고 했다. 어머니, 꼭 갚을게요. 사업이 잘 되면 이자까지 붙여서 드릴게요. 그럴 때마다 은자는 괜찮다며 손을 흔들었다. 가족 간에 무슨 이자냐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게 가족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언제부터인가 불안함이 자라고 있었다. 돈을 빌려가는 횟수가 점점 잦아졌고 금액도 커졌다. 처음에는 100만 원, 200만 원 단위였는데 어느새 1000만 원 단위가 되었다. 갚겠다던 약속도 흐지부지 되었다. 물어보면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라는 대답뿐이었다. 그래도 은자는 참았다. 젊은 사람들이 살림을 꾸려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자신도 신혼 때는 남편과 함께 고생했던 기억이 있었으니까. 무엇보다 도영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돈 따위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시장이 북적거렸다. 연신 포장하고 계산하고를 반복했다. 김치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고 저울에 달고 포장하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기계적인 동작이지만 그녀는 한 번도 대충 하지 않았다. 김치 한 포기 한 포기가 자신의 간판이고 자존심이었다. 사장님, 오늘 김치 어때요? 맛있어요? 새로운 손님이 물었다. 은자는 자신있게 대답했다. 네, 자신 있어요. 배추도 좋은 걸로 골라서 쓰고 젓갈도 최고급으로만 써요. 화학 조미료는 전혀 안 넣고요. 손님은 만족스러워하며 김치 2포기를 샀다. 은자는 서비스로 깍두기 한 봉지를 더 넣어주었다. 이런 식으로 하루에 수십 명의 손님들을 상대했다. 각각의 손님들에게 정성을 다해 응대했다. 그것이 은자의 자존심이었고 공방을 지켜나가는 힘이었다. 오후 시간 손님들이 뜸해지자 은자는 내일 쓸 재료들을 정리했다. 배추는 몇 포기나 더 필요한지, 고춧가루는 떨어져 가는지, 젓갈은 충분한지.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내일의 일정을 짰다. 30년 넘게 장사를 해온 베테랑의 노하우였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은자는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가게 정리를 시작했다. 김치 냉장고 문을 닫고 조리대를 깨끗이 닦고 바닥을 쓸었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준비였다. 폐장 시간이 다가왔다. 은자는 하루 매출을 정리하며 주문표를 체크했다. 내일 아침 일찍 준비해야 할 주문들이 적혀 있었다. 김장김치 10포기, 백김치 5포기, 깍두기 3통. 또 다른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았다. 그때였다. 띠리링 띠리링. 택배기사의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은자 김치공방이요. 네, 택배 왔는데요. 지금 받을 수 있나요? 네, 잠깐만요. 은자는 전화를 끊고 가게 앞으로 나갔다. 택배기사가 커다란 박스 하나를 들고 서 있었다. 김치 포장용 비닐을 주문한 것이었다. 은자는 박스를 받아들고 사인을 했다. 택배를 받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데 옆에 놓여있던 세빈이의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켜졌다. 누군가가 메시지를 보낸 모양이었다. 은자는 무심코 그 화면을 흘끗 보았다.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 그냥 불이 켜진 화면이 눈에 들어온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은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알림창 상단에 뜬 연락처 이름.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스폰서 시엄니. 스폰서 시엄니. 그 두 단어가 은자의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다. 스폰서라는 것은 돈을 대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그 옆에 괄호 안에 시엄니라고 적혀 있었다.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은자의 손에서 다져둔 고춧가루 봉지가 떨어졌다. 툭. 빨간 가루가 바닥에 쏟아지며 넓게 퍼졌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마치 자신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 같았다. 스폰서.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스폰서였다. 가족이 아니라 돈을 대주는 사람. ATM 기계나 다름없는 존재. 은자는 바닥에 흩어진 고춧가루를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빨간 가루가 마치 피처럼 보였다. 자신이 흘린 눈물 같기도 했고 상처받은 마음 같기도 했다. 그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명절마다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건넨 용돈 봉투들,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적금을 깬 날의 떨림, 손주 돌잔치에서 케이크 위 초에 불을 붙이며 행복해했던 순간들. 그 모든 기억들이 한순간에 희화가 되어버렸다. 은자는 천천히 몸을 굽혀 고춧가루를 줍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다. 붉은 가루가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갔다. 마치 자신의 마음이 흩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세빈이의 휴대폰을 다시 바라봤다. 화면은 이미 꺼져 있었다. 하지만 그 글자는 선명하게 머릿속에 박혀 있었다. 스폰서 시험니. 자신의 정체성을 한 줄로 요약한 냉혹한 진실. 은자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그동안 누르고 있던 감정들이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었다. 분노일까, 슬픔일까, 배신감일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일까? 밖으로는 부전시장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상인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은자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막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 은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서도 스폰서 시험니라는 글자가 눈앞에 어른거렸다.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새벽 2시 세상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태풍 같았다. 정말 그런 뜻일까? 혹시 내가 오해한 건 아닐까? 은자는 스스로를 달래려 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을 다르게 쓴다고 들었으니까. 혹시 스폰서라는 말에 다른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단어의 의미는 명확했다. 돈을 대주는 사람, 후원자, 그리고 괄호 안에 시험니는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공방에 나온 은자는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배추를 씻으면서도 자꾸만 딴 생각이 났다. 소금물 농도를 맞추다가도 손이 멈췄다. 단골 손님이 와서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사장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잠을 못 잤을 뿐이에요. 은자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다. 오후 4시쯤 도영이와 세빈이 공방으로 찾아왔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며 들른다고 했다. 세빈은 언제나처럼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바쁘셨죠? 응, 그래. 앉아. 은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갑게 들렸다. 세빈은 눈치 빠르게 그것을 감지했지만 모른 척했다. 어머님, 어제 휴대폰 여기 두고 갔었네요. 찾으러 왔어요. 세빈이 카운터 옆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바로 그 휴대폰이었다. 은자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내려앉았다. 세빈아. 은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응, 어머님. 어제 내 휴대폰에 메시지가 와서 화면이 켜졌었는데. 세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곧 다시 밝은 표정을 지었다. 아, 그러셨구나. 뭔가 중요한 연락이었나요? 그게 연락처 이름이 좀 이상하더라. 은자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어떤 이름이요? 세빈이 태연하게 물었다. 오히려 당당해 보였다. 스폰서. 그리고 괄호 안에 시험니라고 되어 있던데. 그 순간 공방 안이 조용해졌다. 도영이 깜짝 놀란 듯 세빈을 바라봤고 세빈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곧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아, 그거요? 어머님, 그게 뭐 대수인가요? 세빈의 목소리는 경쾌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일인 양 말했다. 젊은 사람들끼리 쓰는 밈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거예요. 그냥 장난으로 그렇게 저장해 둔 거예요.
장난? 은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세빈을 바라봤다. 네, 장난이에요. 어머님이 저희를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농담 삼아 스폰서라고 한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래요. 부모님을 갑부모, 천사님 이런 식으로 저장하기도 하고요. 세빈은 계속해서 웃으며 설명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은자에게는 어딘지 어색해 보였다. 그래도 스폰서라는 말은 어머님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그냥 농담이에요. 요즘 민문화 이해하시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장난쳐요. 세빈은 계속해서 가볍게 넘기려 했다. 마치 은자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해서 생긴 오해인 양말했다. 도영이도 세빈의 편을 들었다. 엄마, 요즘 젊은 사람들 말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 인터넷에서 쓰는 말들이 계속 바뀌고 그래. 그렇긴 하지만 엄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세빈이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장난으로 한 거야. 도영이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오히려 어머니가 작은 일에 너무 신경 쓴다는 뉘앙스였다. 그래도 스폰서라는 말이. 은자가 다시 말하려 했지만 세빈이 먼저 나섰다. 어머님, 제가 진짜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줄 몰랐어요. 정말 단순한 장난이었는데 어머님이 상처받으셨다니 제가 너무 경솔했네요. 세빈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사과했다. 심지어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저장 안 할게요. 그냥 어머님으로 바꿀게요. 정말 죄송해요. 세빈의 사과는 진실해 보였다. 은자는 마음이 흔들렸다. 혹시 정말로 자신이 과민 반응을 한 것은 아닐까? 세빈아, 그게 아니라.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더 조심할게요. 어머님 같은 분을 스폰서라니 정말 말이 안 되죠. 저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어머님인데요. 세빈의 말은 듣기 좋았다. 하지만 은자의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무언가가 캥겼다. 정말 장난이었던 거야? 은자가 다시 한번 물었다. 네, 정말 장난이에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잖아요. 어머님은 저희 가족이고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스폰서 같은 차가운 관계가 아니라 진짜 가족이죠. 세빈의 말은 진심 같았다. 도영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세빈이 말이 맞아. 요즘 젊은 애들 말 정말 이상해. 나도 회사에서 후배들 말 듣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 그래, 그럼 정말. 은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세빈이 갑자기 일어나서 은자를 꼭 안았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어머님이 상처받으실 일 절대 안 만들 거예요. 포옹하는 세빈의 몸에서 향기가 났다. 비싼 향수 냄새였다. 은자는 문득 궁금했다. 그 향수는 누가 사준 거닐까? 혹시 자신이 준 돈으로 산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야속했다. 며느리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의심스러운 생각이 드는 걸까? 그래, 알았어. 이제 그만하자. 은자는 억지로 웃으며 세빈의 등을 토닥였다. 다들 그 정도는 장난이에요. 세빈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했다. 그 말이 은자의 귓속에 깊이 박혔다. 다들 그 정도는 장난이에요. 정말 그럴까? 다른 사람들도 시어머니를 스폰서라고 부르며 장난을 할까? 그날 밤 젊은 부부가 돌아간 후 은자는 혼자 공방에 남아 생각에 잠겼다. 스폰서. 그 두 글자가 혀끝에 가시처럼 박혀서 떨어지지 않았다. 명절마다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건넨 봉투들이 떠올랐다. 추석에 100만 원, 설날에 100만 원, 생일에 또 100만 원. 그때마다 도영이와 세빈이 고마워하던 모습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꼭 갚을게요. 어머니 덕분에 살아요.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 주던 날도 생각났다. 은행에서 2천만 원을 인출할 때의 떨림. 10년 넘게 모은 적금을 깨는 것이었지만 아들을 위한 일이라면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날 세빈이 얼마나 고마워했던가. 눈물까지 흘리며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했다. 손주 돌잔치 때의 기억도 선명했다. 케이크 위에 초에 불을 붙이며 소원을 빌던 순간. 우리 손주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도영이와 세빈이가 행복하기를. 그 모든 순간들이 진실했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기억들이 다르게 보였다. 혹시 그때의 고마움도 눈물도 모든 것이 연기였을까? 자신을 스폰서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연기였을까? 스폰서. 은자는 그 단어를 속으로 되뇌었다. 차갑고 딱딱한 말이었다. 가족이라는 따뜻한 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돈을 대주는 사람. ATM 기계와 다를 바 없는 존재. 은자의 가슴이 아팠다. 물리적인 아픔이 아니라 마음이 아팠다. 지금까지 자신이 쏟아부은 사랑과 희생이 모두 헛된 것이었을까? 가족이라고 믿었던 관계가 실은 경제적 거래에 불과했을까? 세빈이 말한 다들 그 정도는 장난이에요 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다. 정말 다들 그럴까? 다른 시어머니들도 며느리에게 스폰서 취급을 받고 있을까? 은자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인터넷에서 스폰서라는 단어를 검색해봤다. 여러 의미가 나왔지만 결국은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 해도 그 의미는 변하지 않았다. 그날 밤 은자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뒤척이다가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자꾸만 스폰서 시험니라는 글자가 떠올랐다. 새벽 3시 은자는 결국 일기장을 꺼냈다. 오랜만이었다. 예전에는 매일 쓰던 일기를 언제부터인가 쓰지 않게 되었다. 너무 바빠서였을까 아니면 쓸 말이 없어서였을까? 펜을 들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은자는 천천히 글자를 써내려갔다. 오늘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 세빈이의 휴대폰에서 나를 스폰서 시험니라고 저장해 둔 것을 봤다. 세빈이는 장난이라고 했다. 도영이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아플까? 글을 쓰다가 은자의 손이 멈췄다. 눈물이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다. 나는 정말 가족일까 아니면 그냥 돈을 대주는 사람일까?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진짜였을까? 은자는 펜을 놓고 고개를 숙였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동안 억눌렀던 의문들, 외면했던 불안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또 평범한 일상이 시작될 것이다. 김치를 담그고 손님들을 맞고 웃으며 인사를 나누겠지. 하지만 은자는 알고 있었다. 이제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스폰서 시험니. 그 5글자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스폰서 사건 이후 이틀이 지났지만 은자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다.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방으로 나갔지만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배추를 씻다가도 멍하니 서 있게 되고 손님과 이야기하다가도 딴 생각에 빠졌다. 은자야, 요즘 왜 그래?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이는데. 점심시간 옆 가게 사장 이옥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부전시장 상인회 총무를 맡고 있는 그녀는 은자보다 5살 어렸지만 시장 사람들의 고민을 누구보다 잘 들어주는 언니 같은 존재였다.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잔 것뿐이야. 은자는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이옥분의 날카로운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우리끼리 뭘 못 말하겠어. 이옥분의 따뜻한 말에 은자는 잠시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가족 간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기는 어려웠다. 특히 며느리와 아들에 관한 일이라면 더욱 그랬다. 고마워, 옥분아. 정말 별일 아니야. 그때 이옥분이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손을 쳤다. 아, 맞다. 은자야, 해운대에 새로 연 PT 스튜디오 봤어? PT 스튜디오? 응,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헬스장 있잖아. 개인 트레이닝 해주는. 그런 걸 내가 왜? 아니야, 그게 아니라. 간판이 DOFORM이라던데 세빈이 동생이 사장이라 카더라고. 순간 은자의 손이 멈췄다. 세빈의 동생? 최성재? 정말? 응, 우리 단골 손님 중에 해운대 사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던데. 젊은 남자가 운영하는데 세빈이라는 사람 동생이래. 이름도 성재라고 하고. 은자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세빈의 남동생 최성재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한동안 취업을 못해서 고생했다고 들었다. 그런데 언제 PT 스튜디오를 차렸다는 걸까? 그리고 그 자금은 어디서 났을까? 그 스튜디오가 어디에 있는데? 해운대 센텀시티 쪽이래.
장비도 최신식으로 다 갖춰놓고 인테리어도 엄청 깔끔하게 해놨다던데. 은자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혹시 세빈이가 자신에게 받은 돈으로 남동생 사업을 도운 건 아닐까? 그렇다면 자신이 준 돈이 그곳에 쓰인 건 아닐까? 그날 오후 은자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다. 상인의 사람들에게는 급한 일이 있다고 말하고 해운대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겼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뭔가 확인하기 싫은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부전시장에서 해운대까지는 버스로 1시간 반이 걸렸다. 중간에 한번 갈아타야 했다. 평소 같으면 이런 먼 곳까지 나오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달랐다. 궁금증이 불안감보다 컸다. 센텀시티에 도착한 은자는 스마트폰으로 DOFORMPT 스튜디오를 검색했다. 주소가 나왔다. 생각보다 가까운 곳이었다. 도보로 10분 정도. 길을 걷다가 은자는 멈춰섰다. 저 앞에 현대적인 건물 1층에 커다란 유리창이 보였다. 그리고 그 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운동기구들이 보였다. 간판에는 DOFORM이라고 세련된 글씨로 쓰여 있었다. 은자는 천천히 가게 앞으로 다가갔다.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다. 최신식 러닝머신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각종 웨이트 기구들이 반짝반짝 빛났다. 바닥에는 고급스러운 매트가 깔려 있었고 천장에는 세련된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런 걸 차리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 은자는 저절로 생각했다. 기계 하나하나가 수백만 원은 할 것 같았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합치면 억 단위의 돈이 들었을 것이다. 성재가 그런 돈을 어디서 구했을까? 어서 오세요. 갑자기 문이 열리며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계산대 뒤에서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키가 크고 운동을 많이 한 듯 건장한 체격이었다. 얼굴이 세빈을 닮아 있었다. 최성재가 틀림없었다. 고객님 처음 오신 분이시죠? 첫 달 이벤트 하고 있어요. 등록하시면 개인 트레이닝 3번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성재는 은자를 일반 고객으로 생각하고 친절하게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나 있었다. 구경만 좀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마음껏 둘러보세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은자는 천천히 가게 안을 둘러봤다. 정말 돈을 많이 들인 것 같았다. 모든 기구가 최신식이었고 벽에는 대형 TV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다. 탈의실과 샤워실도 보였는데 그곳도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다. 언제 오픈하셨어요? 은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3달 전에 오픈했어요. 준비하는 데는 1년 정도 걸렸고요. 처음에는 걱정도 많이 했는데 다행히 회원들이 꾸준히 늘고 있어요. 성재는 뿌듯해하며 대답했다. 사업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자금 마련도 어려우셨을 것 같고. 아, 그건 운이 좋았어요. 누나가 많이 도와줬거든요. 누나. 세빈이를 말하는 것이 틀림없었다. 은자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다. 누나분이요? 네, 제가 대학 졸업하고 취업이 잘 안 돼서 고생할 때 누나가 사업을 해보라고 용기를 줬어요. 자금도 지원해주고요. 정말 고마운 누나예요. 성재의 말을 들으며 은자는 어지러웠다. 세빈이가 어떻게 그런 큰 돈을 지원할 수 있었을까? 혹시. 그때 안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성재야, 오늘 매출은 어때? 은자는 깜짝 놀랐다. 세빈의 어머니 목소리였다. 잠시 후 중년 여성이 안쪽에서 나왔다. 세빈과 닮은 얼굴의 여성이 카운터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은 괜찮아요. 신규 회원도 2명 들어왔고. 성재가 대답하다가 은자를 보고 멈췄다. 세빈 어머니도 은자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 이게 누구세요? 사돈. 세빈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당황스러움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은자는 겨우 인사를 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사돈, 이런 먼 곳까지 어쩐 일이래요? 혹시 운동하러 오신 건가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 은자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지나가다가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일부러 찾아와야 하는 곳이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우리 성재가 이런 멋진 가게를 차린 걸 보니까 어떠세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세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나 있었다. 네, 정말 좋네요. 그런데 이런 걸 차리는데 돈이 많이 들었을 텐데. 그거야 뭐 세빈이가 덕 좀 봤죠. 세빈 어머니가 태연하게 대답했다. 세빈이가요? 네, 시어머니가 든든하시다면서요. 덕분에 성재도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네요. 그 순간 은자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시어머니가 든든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너무 명확했다. 자신이 세빈에게 준 돈이 여기에 쓰인 것이다. 세빈이가 많이 도와준 건가요? 은자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다. 아, 그럼요. 사업 초기 자금이며 기계 리스 보증금이며. 세빈이가 없었으면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 세빈이가 정말 든든한 누나거든요. 세빈 어머니는 계속해서 자랑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 말 하나하나가 은자의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다. 그런데 세빈이가 그런 돈을 어디서? 아, 그야 시어머니가 워낙 후하시니까요. 세빈이가 항상 그러거든요. 어머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 하면서요. 은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스폰서의 정체가 여기에 있었다. 자신이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준 돈이 며느리 친정 동생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것이었다. 어머니, 이분이 누구세요? 성재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아, 소개를 안 했네. 이분이 세빈이 시어머니세요. 우리 성재 사업 도와주신 분이기도 하고요. 아, 그러시구나.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누나가 어머님 도움으로 저를 도와줄 수 있었다고 했어요.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성재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깊이 인사했다. 하지만 은자에게는 그 인사가 조롱처럼 느껴졌다. 은자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저는 이만. 벌써 가세요? 좀 더 구경하고 가시지. 아니에요, 시간이. 은자는 서둘러 가게를 나왔다. 세빈 어머니와 성재의 배웅 인사가 뒤에서 들렸지만 은자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가게를 나와서도 한동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건물 앞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자신이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준 돈들. 전세보증금 2천만 원, 학원비 500만 원, 사업자금 1천만 원. 그 돈들이 실제로는 세빈의 친정을 위해 쓰인 것이었다. 그리고 세빈의 어머니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든든하다며 자랑까지 하고 있었다. 은자는 자신이 바보였다고 생각했다. 며느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선뜻 돈을 내어준 자신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합리화했던 자신이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다. 은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돈이 그들에게 흘러갔을까? 그리고 그들은 자신을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스폰서 시험니. 그 연락처 이름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다. 자신은 정말로 그들에게 단순한 돈줄이었던 것이다. 가족이 아니라 후원자. 사랑받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돈을 대주는 ATM 기계. 부전시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다. 공방 문을 열고 들어가며 은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사실을 모르는 척해야 할까? 아니면 정면으로 맞서야 할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더 이상 예전 같을 수는 없다는 것. 진실을 알아버린 이상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은자는 가게 안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내일부터는 달라져야 한다. 더 이상 순진한 스폰서로 살 수는 없다. 해운대 PT 스튜디오에서 돌아온 그날 밤 은자는 잠들 수 없었다. 세빈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든든하시다며 했던 말들이 귓가에서 맴돌았다. 그리고 성재가 감사하다며 깊이 인사하던 모습도 계속 떠올랐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의 집 사업 자금을 대준 후원자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은자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다. 정확히 알아야 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돈이 나간 것인지, 그 돈이 정확히 어디에 쓰인 것인지.
은자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공방 쪽으로 향했다. 사무용 책상 서랍을 열었다. 평소에는 잘 들여다보지 않던 서랍이었다. 계산이 귀찮아서 그냥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고 통장 정리도 대충 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서랍 안에는 각종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통장, 계좌이체 확인서, 손으로 쓴 메모들. 은자는 하나씩 꺼내어 책상 위에 정리했다. 먼저 통장부터 살펴봤다. 주거래은행 통장을 펼치니 빼곡하게 적힌 출금 내역들이 눈에 들어왔다. 은자는 천천히 하나씩 확인해 나갔다. 2022년 3월 15일 계좌이체 2천만 원. 전세보증금이었다. 그때 세빈이가 눈물까지 흘리며 고마워했던 기억이 생생했다. 어머님 평생 잊지 않을게요. 2022년 7월 23일 계좌이체 500만 원. 도영이 승진 준비를 위한 학원비라고 했었다. 엄마 이번에 승진하면 연봉이 많이 올라. 꼭 갚을게. 2022년 11월 8일 계좌이체 1,000만 원. 세빈이가 창업 준비 자금이 필요하다며 부탁했던 돈이었다. 어머님 사업이 잘 되면 이자까지 붙여서 갚을게요. 은자는 계속해서 통장을 넘겨가며 확인했다. 2023년에도 2024년에도 계속해서 큰 금액들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2023년 2월 14일 계좌이체 800만 원. 2023년 6월 30일 계좌이체 1,500만 원. 2023년 12월 25일 계좌이체 1,200만 원. 2024년 4월 10일 계좌이체 1,800만 원. 2024년 8월 22일 계좌이체 2,200만 원.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췄다. 은자는 계산기를 꺼내어 하나씩 더해 나갔다. 2억 원이 넘어갔다. 2억 2,300만 원. 이럴 수가. 은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자신이 이렇게 많은 돈을 보낸 줄 몰랐다. 한 번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보내다 보니 감각이 마비되었던 것 같았다. 서랍 깊숙이에서 손으로 쓴 메모들이 나왔다. 은자가 돈을 보낼 때마다 적어둔 것들이었다. 세빈 친정 사정으로 2,000만 원 마이너스 급하다고 해서. 도영 승진 학원비 500만 원. 세빈 사업자금 1,000만 원. 세빈 어머니 수술비 800만 원. 성재 취업 준비금 1,500만 원. 세빈 친정 전셋값 부족분 1,200만 원. 세빈 동생 결혼 준비금 2,200만 원. 메모를 읽어가며 은자는 기가 막혔다. 세빈의 어머니 수술비부터 시작해서 성재의 취업 준비금, 심지어 성재의 결혼 준비금까지. 세빈 친정의 모든 경조사와 어려운 일에 자신의 돈이 들어간 것이었다. 특히 세빈 동생 결혼 준비금 2,200만 원이라는 메모를 보고는 어이가 없었다. 성재가 결혼할 때 예식장 비용과 신혼집 마련비가 부족하다며 세빈이가 눈물로 호소했던 기억이 났다. 어머님, 성재가 제 하나뿐인 남동생이에요. 결혼식을 초라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은자는 가족을 위한 일이라며 선뜻 돈을 내놨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자신의 가족이 아니라 세빈 친정을 위한 일이었다. 은자는 더 깊이 서랍을 뒤졌다. 그러다가 낯선 서류 하나를 발견했다. 두꺼운 봉투 안에 들어있던 공식적인 문서였다. 사업자 대출 연대보증서. 은자는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다. 채무자는 DOFORMPT 스튜디오 대표 최성재, 채권은행은 KB국민은행, 대출금액은 8천만 원. 그리고 연대보증 일란에는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은자. 이게 뭐야? 은자는 서류를 여러 번 읽어봤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서명란에는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은자는 이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전혀 없었다. 내가 언제 이런 걸 했지? 은자는 기억을 되짚어봤다. 최근에 세빈이나 도영이가 서류에 도장을 좀 찍어달라고 한 적이 있었나?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서류 날짜를 보니 3달 전이었다. 바로 성재가 PT 스튜디오를 오픈하기 직전이었다. 그렇다면 성재가 사업자금 대출을 받을 때 자신이 연대보증을 선 것이었다. 은자의 손이 떨렸다. 연대보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고 있었다. 만약 성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자신이 대신 갚아야 한다는 뜻이었다. 8천만 원을. 이건 위조야.
은자는 확신했다. 자신은 절대로 이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자신의 도장을 몰래 사용한 것이었다. 은자는 서둘러 도장함을 찾았다. 평소에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자물쇠까지 채워둔다. 하지만 가끔씩 필요할 때 꺼내 쓰기도 했다. 특히 아들이나 며느리가 급한 서류가 있다며 부탁할 때는 주저없이 빌려주곤 했다. 엄마, 급한 서류가 있는데 도장 좀 빌려줄래? 어머님, 은행 서류인데 도장이 필요해요. 잠깐만 빌려주세요. 그런 요청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그때마다 간단한 서류라고 했었다. 설마 그때 이런 중요한 서류에 도장을 찍은 건 아니겠지? 은자는 휴대폰을 꺼냈다. 세빈이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다시 살펴봤다. 지난 몇 개월 동안의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갔다. 어머님, 급히 1,000만 원만 도와주세요. 성재가 사업 준비하는데 예상보다 돈이 더 들어가서. 어머님, 죄송한데 1,500만 원만 더 부탁드려요. 기계 리스료 때문에 급해요. 어머님, 은행에서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보증인 도장이 필요해요. 잠시만 빌려주세요. 마지막 메시지를 보고 은자는 기억이 났다. 한 달 전쯤 세빈이가 급하다며 도장을 빌려간 적이 있었다. 은행 서류 때문이라고 했었다. 그때 은자는 별 생각 없이 도장을 주었다. 며느리를 믿었으니까. 설마 그때. 은자는 휴대폰 메시지를 더 자세히 살펴봤다. 날짜와 내용을 매치해보니 소름이 끼쳤다. 세빈이가 돈을 요청한 날짜와 자신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날짜가 정확히 일치했다. 하루도 차이가 나지 않았다. 어머님, 급히 1,000만 원만. 마이너스 2024년 8월 20일. 계좌이체 1,000만 원 마이너스 2024년 8월 20일. 어머님, 성재가 장비 리스가 막혀서 2,200만 원이. 마이너스 2024년 4월 8일. 계좌이체 2,200만 원 마이너스 2024년 4월 10일. 매번 세빈이가 메시지를 보낸 직후에 돈이 이체되었다. 마치 ATM기에서 돈을 뽑듯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은자는 더 이상 앉아있을 수 없었다. 일어나서 공방 안을 이리저리 걸어다녔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실망이 뒤섞여 있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다. 며느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도와줬다. 의심하지도 않았고 확인하지도 않았다. 그저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이용당한 것이었다. 세빈은 자신을 진짜 가족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돈을 꺼낼 수 있는 ATM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스폰서 시험니라는 연락처 이름이 그것을 증명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도장 위조였다. 자신의 동의도 없이 8,000만 원이라는 큰 돈의 연대보증을 선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간의 도움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였다. 은자는 책상에 앉아 다시 서류들을 정리했다. 통장 거래 내역, 메시지 내역, 연대보증서. 모든 증거들이 있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았다. 새벽 4시 은자는 노트를 꺼내어 정리를 시작했다. 피해 금액 2억 2,300만 원. 위조 서류 사업자 대출 연대보증서 8천만 원. 증거자료 통장 거래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손글씨 메모. 은자의 손글씨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씩 정리되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었다. 진실을 알았으니 행동해야 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은자에게는 완전히 다른 하루가 될 것 같았다. 이제 그만이야. 은자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속으로 다짐했다. 더는 기계가 아니야. 나는 사람이고 존엄이 있어. 배추 소금물처럼 맑게 은자의 마음속에서 결심이 서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다. 새벽녘 서류 정리를 마친 은자는 몇 시간 눈을 붙인 후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공방 문을 열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은자의 마음은 김치에 있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온통 어젯밤 발견한 수치들만 맴돌았다. 2억 2,300만 원, 연대보증 8천만 원. 은자야,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아파 보이는데. 오전 10시쯤 이옥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공방에 들어왔다.
평소 같으면 은자는 괜찮다며 웃어넘겼을 텐데 오늘은 달랐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다. 옥분아. 은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이옥부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즉시 감지했다. 뭔 일이야? 설마 몸이 안 좋은 거야? 그게 아니라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은자는 말을 꺼내기 어려워했다. 하지만 이옥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다. 부전시장에서 15년을 함께 해온 사이였다. 서로의 침묵도 이해할 수 있는 사이였다. 옥분아, 너 오늘 시간 있어? 응, 언제든. 왜? 상인회 사무실에서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 눈도 있고. 이옥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상인의 총무였던 그녀는 지금까지 시장 사람들의 크고 작은 고민들을 들어왔다. 가정사부터 사업 문제까지 그녀의 사무실은 시장 사람들에게 작은 상담소 같은 역할을 했다. 점심시간 두 사람은 상인의 사무실에 마주 앉았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었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이옥분이 차를 따라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은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도영이하고 세빈이 일로 속이 상해서. 그리고 은자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스폰서 시험이라는 연락처 이름을 본 것부터 해운대 PT 스튜디오에서 확인한 진실까지. 그리고 어젯밤 발견한 2억이 넘는 피해 금액과 위조된 도장까지. 이옥부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가끔씩 어머나 그럴 수가라며 탄식했지만 은자의 말을 차단하지 않았다. 스폰서 사건 이후 이틀이 지났지만 은자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다.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방으로 나갔지만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배추를 씻다가도 멍하니 서 있게 되고 손님과 이야기하다가도 딴 생각에 빠졌다. 은자야, 요즘 왜 그래?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이는데. 점심시간 옆 가게 사장 이옥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부전시장 상인회 총무를 맡고 있는 그녀는 은자보다 5살 어렸지만 시장 사람들의 고민을 누구보다 잘 들어주는 언니 같은 존재였다.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잔 것뿐이야. 은자는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이옥분의 날카로운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우리끼리 뭘 못말하겠어. 이옥분의 따뜻한 말에 은자는 잠시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가족 간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기는 어려웠다. 특히 며느리와 아들에 관한 일이라면 더욱 그랬다. 고마워, 옥분아. 정말 별일 아니야. 그때 이옥분이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손을 쳤다. 아, 맞다. 은자야, 해운대에 새로 연 PT 스튜디오 봤어? PT 스튜디오? 응,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헬스장 있잖아. 개인 트레이닝 해주는. 그런 걸 내가 왜? 아니야, 그게 아니라. 간판이 DOFORM이라던데 세빈이 동생이 사장이라 카더라고. 순간 은자의 손이 멈췄다. 세빈의 동생? 최성재? 정말? 응, 우리 단골 손님 중에 해운대 사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던데. 젊은 남자가 운영하는데 세빈이라는 사람 동생이래. 이름도 성재라고 하고. 은자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세빈의 남동생 최성재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한동안 취업을 못해서 고생했다고 들었다. 그런데 언제 PT 스튜디오를 차렸다는 걸까? 그리고 그 자금은 어디서 났을까? 그 스튜디오가 어디에 있는데? 해운대 센텀시티 쪽이래. 장비도 최신식으로 다 갖춰놓고 인테리어도 엄청 깔끔하게 해놨다던데. 은자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혹시 세빈이가 자신에게 받은 돈으로 남동생 사업을 도운 건 아닐까? 그렇다면 자신이 준 돈이 그곳에 쓰인 건 아닐까? 그날 오후 은자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다. 상인의 사람들에게는 급한 일이 있다고 말하고 해운대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겼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뭔가 확인하기 싫은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부전시장에서 해운대까지는 버스로 1시간 반이 걸렸다. 중간에 한 번 갈아타야 했다. 평소 같으면 이런 먼 곳까지 나오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달랐다. 궁금증이 불안감보다 컸다.
센텀시티에 도착한 은자는 스마트폰으로 DOFORMPT 스튜디오를 검색했다. 주소가 나왔다. 생각보다 가까운 곳이었다. 도보로 10분 정도. 길을 걷다가 은자는 멈춰섰다. 저 앞에 현대적인 건물 1층에 커다란 유리창이 보였다. 그리고 그 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운동기구들이 보였다. 간판에는 DOFORM이라고 세련된 글씨로 쓰여 있었다. 은자는 천천히 가게 앞으로 다가갔다.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다. 최신식 러닝머신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각종 웨이트 기구들이 반짝반짝 빛났다. 바닥에는 고급스러운 매트가 깔려 있었고 천장에는 세련된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런 걸 차리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 은자는 저절로 생각했다. 기계 하나하나가 수백만 원은 할 것 같았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합치면 억 단위의 돈이 들었을 것이다. 성재가 그런 돈을 어디서 구했을까? 어서 오세요. 갑자기 문이 열리며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계산대 뒤에서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키가 크고 운동을 많이 한 듯 건장한 체격이었다. 얼굴이 세빈을 닮아 있었다. 최성재가 틀림없었다. 고객님 처음 오신 분이시죠? 첫 달 이벤트 하고 있어요. 등록하시면 개인 트레이닝 3번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성재는 은자를 일반 고객으로 생각하고 친절하게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나 있었다. 구경만 좀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마음껏 둘러보세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은자는 천천히 가게 안을 둘러봤다. 정말 돈을 많이 들인 것 같았다. 모든 기구가 최신식이었고 벽에는 대형 TV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다. 탈의실과 샤워실도 보였는데 그곳도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다. 언제 오픈하셨어요? 은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3달 전에 오픈했어요. 준비하는 데는 1년 정도 걸렸고요. 처음에는 걱정도 많이 했는데 다행히 회원들이 꾸준히 늘고 있어요. 성재는 뿌듯해하며 대답했다. 사업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자금 마련도 어려우셨을 것 같고. 아, 그건 운이 좋았어요. 누나가 많이 도와줬거든요. 누나. 세빈이를 말하는 것이 틀림없었다. 은자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다. 누나분이요? 네, 제가 대학 졸업하고 취업이 잘 안 돼서 고생할 때 누나가 사업을 해보라고 용기를 줬어요. 자금도 지원해주고요. 정말 고마운 누나예요. 성재의 말을 들으며 은자는 어지러웠다. 세빈이가 어떻게 그런 큰 돈을 지원할 수 있었을까? 혹시 그때 안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성재야, 오늘 매출은 어때? 은자는 깜짝 놀랐다. 세빈의 어머니 목소리였다. 잠시 후 중년 여성이 안쪽에서 나왔다. 세빈과 닮은 얼굴의 여성이 카운터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은 괜찮아요. 신규 회원도 2명 들어왔고. 성재가 대답하다가 은자를 보고 멈췄다. 세빈 어머니도 은자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 이게 누구세요? 사돈. 세빈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당황스러움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은자는 겨우 인사를 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사돈, 이런 먼 곳까지 어쩐 일이래요? 혹시 운동하러 오신 건가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 은자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지나가다가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일부러 찾아와야 하는 곳이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우리 성재가 이런 멋진 가게를 차린 걸 보니까 어떠세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세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나 있었다. 네, 정말 좋네요. 그런데 이런 걸 차리는데 돈이 많이 들었을 텐데. 그거야 뭐 세빈이가 덕 좀 봤죠. 세빈 어머니가 태연하게 대답했다. 세빈이가요? 네, 시어머니가 든든하시다면서요. 덕분에 성재도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네요. 그 순간 은자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시어머니가 든든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너무 명확했다. 자신이 세빈에게 준 돈이 여기에 쓰인 것이다. 세빈이가 많이 도와준 건가요? 은자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다. 아, 그럼요.
사업 초기 자금이며 기계 리스 보증금이며 세빈이가 없었으면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 세빈이가 정말 든든한 누나거든요. 세빈 어머니는 계속해서 자랑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 말 하나하나가 은자의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다. 그런데 세빈이가 그런 돈을 어디서? 아, 그야 시어머니가 워낙 후하시니까요. 세빈이가 항상 그러거든요. 어머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 하면서요. 은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스폰서의 정체가 여기에 있었다. 자신이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준 돈이 며느리 친정 동생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것이었다. 어머니, 이분이 누구세요? 성재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아, 소개를 안 했네. 이분이 세빈이 시어머니세요. 우리 성재 사업 도와주신 분이기도 하고요. 아, 그러시구나.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누나가 어머님 도움으로 저를 도와줄 수 있었다고 했어요.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성재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깊이 인사했다. 하지만 은자에게는 그 인사가 조롱처럼 느껴졌다. 은자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저는 이만. 벌써 가세요? 좀 더 구경하고 가시지. 아니에요, 시간이. 은자는 서둘러 가게를 나왔다. 세빈 어머니와 성재의 배웅 인사가 뒤에서 들렸지만 은자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가게를 나와서도 한동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건물 앞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자신이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준 돈들. 전세 보증금 2천만 원, 학원비 500만 원, 사업자금 1천만 원. 그 돈들이 실제로는 세빈의 친정을 위해 쓰인 것이었다. 그리고 세빈의 어머니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든든하다며 자랑까지 하고 있었다. 은자는 자신이 바보였다고 생각했다. 며느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선뜻 돈을 내어준 자신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합리화했던 자신이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다. 은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돈이 그들에게 흘러갔을까? 그리고 그들은 자신을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스폰서 시험니. 그 연락처 이름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다. 자신은 정말로 그들에게 단순한 돈줄이었던 것이다. 가족이 아니라 후원자. 사랑받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돈을 대주는 ATM 기계. 부전시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다. 공방 문을 열고 들어가며 은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사실을 모르는 척해야 할까? 아니면 정면으로 맞서야 할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더 이상 예전 같을 수는 없다는 것. 진실을 알아버린 이상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은자는 가게 안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내일부터는 달라져야 한다. 더 이상 순진한 스폰서로 살 수는 없다. 해운대 PT 스튜디오에서 돌아온 그날 밤 은자는 잠들 수 없었다. 세빈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든든하시다며 했던 말들이 귓가에서 맴돌았다. 그리고 성재가 감사하다며 깊이 인사하던 모습도 계속 떠올랐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의 집 사업 자금을 대준 후원자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은자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다. 정확히 알아야 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돈이 나간 것인지, 그 돈이 정확히 어디에 쓰인 것인지. 은자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공방 쪽으로 향했다. 사무용 책상 서랍을 열었다. 평소에는 잘 들여다보지 않던 서랍이었다. 계산이 귀찮아서 그냥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고 통장 정리도 대충 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서랍 안에는 각종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통장, 계좌이체 확인서, 손으로 쓴 메모들. 은자는 하나씩 꺼내어 책상 위에 정리했다. 먼저 통장부터 살펴봤다. 주거래은행 통장을 펼치니 빼곡하게 적힌 출금 내역들이 눈에 들어왔다. 은자는 천천히 하나씩 확인해 나갔다. 2022년 3월 15일 계좌이체 2천만 원. 전세 보증금이었다. 그때 세빈이가 눈물까지 흘리며 고마워했던 기억이 생생했다.
어머님 평생 잊지 않을게요. 2022년 7월 23일 계좌이체 500만 원. 도영이 승진 준비를 위한 학원비라고 했었다. 엄마 이번에 승진하면 연봉이 많이 올라. 꼭 갚을게. 2022년 11월 8일 계좌이체 1000만 원. 세빈이가 창업 준비 자금이 필요하다며 부탁했던 돈이었다. 어머님 사업이 잘 되면 이자까지 붙여서 갚을게요. 은자는 계속해서 통장을 넘겨가며 확인했다. 2023년에도 2024년에도 계속해서 큰 금액들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2023년 2월 14일 계좌이체 800만 원. 2023년 6월 30일 계좌이체 1,500만 원. 2023년 12월 25일 계좌이체 1,200만 원. 2024년 4월 10일 계좌이체 1,800만 원. 2024년 8월 22일 계좌이체 2,200만 원.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췄다. 은자는 계산기를 꺼내어 하나씩 더해 나갔다. 2억 원이 넘어갔다. 2억 2,300만 원. 이럴 수가. 은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자신이 이렇게 많은 돈을 보낸 줄 몰랐다. 한 번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보내다 보니 감각이 마비되었던 것 같았다. 서랍 깊숙이에서 손으로 쓴 메모들이 나왔다. 은자가 돈을 보낼 때마다 적어둔 것들이었다. 세빈 친정 사정으로 2,000만 원 마이너스 급하다고 해서. 도영 승진 학원비 500만 원. 세빈 사업자금 1,000만 원. 세빈 어머니 수술비 800만 원. 성재 취업 준비금 1,500만 원. 세빈 친정 전셋값 부족분 1,200만 원. 세빈 동생 결혼 준비금 2,200만 원. 메모를 읽어가며 은자는 기가 막혔다. 세빈의 어머니 수술비부터 시작해서 성재의 취업 준비금, 심지어 성재의 결혼 준비금까지. 세빈 친정의 모든 경조사와 어려운 일에 자신의 돈이 들어간 것이었다. 특히 세빈 동생 결혼 준비금 2,200만 원이라는 메모를 보고는 어이가 없었다. 성재가 결혼할 때 예식장 비용과 신혼집 마련비가 부족하다며 세빈이가 눈물로 호소했던 기억이 났다. 어머님, 성재가 제 하나뿐인 남동생이에요. 결혼식을 초라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은자는 가족을 위한 일이라며 선뜻 돈을 내놨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자신의 가족이 아니라 세빈 친정을 위한 일이었다. 은자는 더 깊이 서랍을 뒤졌다. 그러다가 낯선 서류 하나를 발견했다. 두꺼운 봉투 안에 들어있던 공식적인 문서였다. 사업자 대출 연대보증서. 은자는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다. 채무자는 DOFORMPT 스튜디오 대표 최성재, 채권은행은 KB국민은행, 대출금액은 8천만 원. 그리고 연대보증 일란에는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은자. 이게 뭐야? 은자는 서류를 여러 번 읽어봤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서명란에는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은자는 이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전혀 없었다. 내가 언제 이런 걸 했지? 은자는 기억을 되짚어봤다. 최근에 세빈이나 도영이가 서류에 도장을 좀 찍어달라고 한 적이 있었나?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서류 날짜를 보니 3달 전이었다. 바로 성재가 PT 스튜디오를 오픈하기 직전이었다. 그렇다면 성재가 사업자금 대출을 받을 때 자신이 연대보증을 선 것이었다. 은자의 손이 떨렸다. 연대보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고 있었다. 만약 성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자신이 대신 갚아야 한다는 뜻이었다. 8천만 원을. 이건 위조야. 은자는 확신했다. 자신은 절대로 이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자신의 도장을 몰래 사용한 것이었다. 은자는 서둘러 도장함을 찾았다. 평소에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자물쇠까지 채워둔다. 하지만 가끔씩 필요할 때 꺼내 쓰기도 했다. 특히 아들이나 며느리가 급한 서류가 있다며 부탁할 때는 주저없이 빌려주곤 했다. 엄마, 급한 서류가 있는데 도장 좀 빌려줄래? 어머님, 은행 서류인데 도장이 필요해요. 잠깐만 빌려주세요. 그런 요청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그때마다 간단한 서류라고 했었다. 설마 그때 이런 중요한 서류에 도장을 찍은 건 아니겠지? 은자는 휴대폰을 꺼냈다. 세빈이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다시 살펴봤다.
지난 몇 개월 동안의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갔다. 어머님 급히 1,000만 원만 도와주세요. 성재가 사업 준비하는데 예상보다 돈이 더 들어가서. 어머님 죄송한데 1,500만 원만 더 부탁드려요. 기계 리스료 때문에 급해요. 어머님 은행에서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보증인 도장이 필요해요. 잠시만 빌려주세요. 마지막 메시지를 보고 은자는 기억이 났다. 한 달 전쯤 세빈이가 급하다며 도장을 빌려간 적이 있었다. 은행 서류 때문이라고 했었다. 그때 은자는 별 생각 없이 도장을 주었다. 며느리를 믿었으니까. 설마 그때. 은자는 휴대폰 메시지를 더 자세히 살펴봤다. 날짜와 내용을 매치해보니 소름이 끼쳤다. 세빈이가 돈을 요청한 날짜와 자신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날짜가 정확히 일치했다. 하루도 차이가 나지 않았다. 어머님 급히 1,000만 원만. 마이너스 2024년 8월 20일. 계좌이체 1,000만 원 마이너스 2024년 8월 20일. 어머님 성재가 장비 리스가 막혀서 2,200만 원이. 마이너스 2024년 4월 8일. 계좌이체 2,200만 원 마이너스 2024년 4월 10일. 매번 세빈이가 메시지를 보낸 직후에 돈이 이체되었다. 마치 ATM기에서 돈을 뽑듯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은자는 더 이상 앉아있을 수 없었다. 일어나서 공방 안을 이리저리 걸어다녔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실망이 뒤섞여 있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다. 며느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도와줬다. 의심하지도 않았고 확인하지도 않았다. 그저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이용당한 것이었다. 세빈은 자신을 진짜 가족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돈을 꺼낼 수 있는 ATM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스폰서 시험니라는 연락처 이름이 그것을 증명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도장 위조였다. 자신의 동의도 없이 8,000만 원이라는 큰 돈의 연대보증을 선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간의 도움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였다. 은자는 책상에 앉아 다시 서류들을 정리했다. 통장 거래 내역, 메시지 내역, 연대보증서. 모든 증거들이 있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았다. 새벽 4시 은자는 노트를 꺼내어 정리를 시작했다. 피해 금액 2억 2,300만 원. 위조 서류 사업자 대출 연대보증서 8천만 원. 증거자료 통장 거래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손글씨 메모. 은자의 손글씨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씩 정리되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었다. 진실을 알았으니 행동해야 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은자에게는 완전히 다른 하루가 될 것 같았다. 이제 그만이야. 은자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속으로 다짐했다. 더는 기계가 아니야. 나는 사람이고 존엄이 있어. 배추 소금물처럼 맑게 은자의 마음속에서 결심이 서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다. 새벽녘 서류 정리를 마친 은자는 몇 시간 눈을 붙인 후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공방 문을 열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은자의 마음은 김치에 있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온통 어젯밤 발견한 수치들만 맴돌았다. 2억 2,300만 원, 연대보증 8천만 원. 은자야,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아파 보이는데. 오전 10시쯤 이옥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공방에 들어왔다. 평소 같으면 은자는 괜찮다며 웃어넘겼을 텐데 오늘은 달랐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다. 옥분아. 은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이옥분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즉시 감지했다. 뭔 일이야? 설마 몸이 안 좋은 거야? 그게 아니라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은자는 말을 꺼내기 어려워했다. 하지만 이옥분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다. 부전시장에서 15년을 함께 해온 사이였다. 서로의 침묵도 이해할 수 있는 사이였다. 옥분아, 너 오늘 시간 있어? 응, 언제든. 왜? 상인회 사무실에서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 눈도 있고. 이옥분은 고개를 끄덕였다.
상인의 총무였던 그녀는 지금까지 시장 사람들의 크고 작은 고민들을 들어왔다. 가정사부터 사업 문제까지 그녀의 사무실은 시장 사람들에게 작은 상담소 같은 역할을 했다. 점심시간 두 사람은 상인의 사무실에 마주 앉았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었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이옥분이 차를 따라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은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도영이하고 세빈이 일로 속이 상해서. 그리고 은자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스폰서시업이라는 연락처 이름을 본 것부터 해운대 PT 스튜디오에서 확인한 진실까지. 그리고 어젯밤 발견한 2억이 넘는 피해 금액과 위조된 도장까지. 이옥부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가끔씩 어머나 그럴 수가라며 탄식했지만 은자의 말을 차단하지 않았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전액 변상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세빈의 어머니도 고개를 숙였다. 사돈, 제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성재는 아예 말을 못하고 있었다. 어제까지 모른 척했던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게 들통난 상황이었다. 김 변호사가 말했다. 지금 변상 의지를 보이시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2억이 넘는 금액이고 도장 위조까지 있었기 때문에 단순 변상으로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형사 고발을 취하해달라고 합의를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진정성 있는 변상 계획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해요. 은자는 한참을 생각했다. 분노는 여전했지만 이들의 사죄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다. 변상은 어떻게 할 건데? PT 스튜디오를 팔겠습니다. 성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걸로는 부족할 거야. 8천만 원짜리 대출도 있고 저희 집도 팔겠습니다. 세빈의 어머니가 말했다. 그리고 저희가 매달 벌 수 있는 한 최대한 갚겠습니다. 계약서도 쓰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다. PT 스튜디오 시설과 권리금으로 약 5천만 원, 집 매각으로 약 8천만 원. 그러면 1억 3천만 원 정도 즉시 변상이 가능하겠네요. 나머지 1억 정도는 분할 상환해야겠고요. 분할 상환은 얼마나 걸릴까요? 은자가 물었다. 월 200만 원씩 갚는다면 약 4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은자는 고개를 저었다. 4년은 너무 길어. 2년 안에 다 갚아. 2년요? 응. 그리고 이자도 붙여. 연 10%. 어머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은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재발 방지 각서를 써. 앞으로 나한테 돈 한 푼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 그리고 내 허락 없이 내 이름을 보증인으로 쓰지 않겠다는 각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자는 세빈을 바라봤다. 나에 대한 호칭부터 받고. 앞으로는 어머님이라고 불러. 시어머니나 시엄마 이런 말 쓰지 마. 네, 어머님. 그리고 도영아. 네, 엄마. 너는 앞으로 내 돈으로 살아. 내 돈은 기대하지 마. 나도 이제 내 노후를 준비해야 해. 도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당연해요. 오히려 제가 엄마 노후를 책임져야죠. 김 변호사가 정리했다. 그럼 합의 조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즉시 변상 1억 3천만 원. 둘째, 나머지 1억 원은 2년 내 분할 상환, 연 10% 이자. 셋째, 재발 방지 각서 작성. 이 조건들이 지켜진다면 형사 고발을 취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아직 결정한 건 아니에요. 일단 이 조건들이 정말 지켜질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요. 당연하죠. 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세빈이 다시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기회를 주세요. 정말 달라지겠습니다. 달라진다는 말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말로만 하는 건 이제 믿지 않아. 네, 어머님.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틀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서가 작성됐다.
세빈 가족은 약속한 대로 PT 스튜디오 매각 절차를 시작했고 집도 급매로 내놓았다. 성재는 다시 취업 준비를 시작했고 세빈도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다. 어머님, 첫 달 변상금입니다. 세빈이 봉투를 내밀었다. 안에는 300만 원이 들어있었다. 고생했어. 은자의 말은 짧았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다. 변상을 받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들이 정말 노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중요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사과는 그만해. 행동으로 보여주면 돼. 그날 밤 은자는 일기장에 썼다. 오늘 첫 변상금을 받았다. 돈보다는 그들이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진다. 하지만 아직 믿지는 않는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달라지는지 지켜봐야 한다. 며칠 후 도영이 혼자 공방에 찾아왔다. 엄마, 오늘은 무슨 일로? 그냥 엄마랑 이야기하고 싶어서. 무슨 이야기? 엄마, 나도 엄마한테 정말 잘못했어. 세빈이가 속였다고는 하지만 나도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거든. 그런데 모른 척했어. 그래.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도 돈만 받았어. 정말 이기적이었어. 도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 엄마를 제대로 모실게. 도영아. 네, 엄마. 미안하다는 말은 행동으로 갚아라. 말로는 이제 지쳤다. 네, 엄마.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날 밤 은자는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적어도 진실은 밝혀졌고 정의는 실현되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더 이상 스폰서가 아니라 어머님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관계의 균형이 조금씩 맞춰져 가고 있었다. 합의서가 체결된 지 2달이 지났다. 세빈 가족은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 PT 스튜디오는 예상보다 좋은 가격에 매각되었고 집도 팔렸다. 첫 달에 1억 3천만 원, 그 다음 달부터는 매달 500만 원씩 변상금이 들어오고 있었다. 예정보다 빠른 속도였다. 어머님, 이번 달 변상금입니다. 셋째 주 금요일 세빈이 공방에 찾아와 봉투를 내밀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다. 2개의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느라 고생하고 있는 것이 역력했다. 고생이 많구나. 은자의 말에는 예전처럼 차가운 기운이 없었다. 세빈이 정말로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고 있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건강은 챙기고 있어? 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대화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예전처럼 거짓말이나 계산이 섞여 있지는 않았다. 서로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면서도 천천히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 이옥분이 흥미로운 제안을 들고 왔다. 은자야,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 너한테 부탁할 일이 있다고. 구청에서? 무슨 일인데? 시민교육 프로그램 강사를 해달라는 거야. 내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가족 간 금융피해 예방 교육을 해달라고. 은자는 깜짝 놀랐다. 내가 강사를? 응, 요즘 너처럼 가족한테 금융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 특히 중장년층 여성들이. 그런데 대부분 혼자 끙끙 앓고 있다가 더 큰 피해를 당한대. 그래서 내가 뭘 하라는 거야? 내 경험을 나누는 거지. 어떻게 문제를 인식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결했는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더라. 은자는 한참을 생각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한번 해볼까? 일주일 후 구청 시민교육관에서 첫 강의가 열렸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대부분 중장년 여성들이었고 몇몇은 은자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부전시장에서 김치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박은자입니다. 은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저는 몇 달 전까지 제 아들과 며느리에게 스폰서였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돈을 대주는 ATM 기계였죠. 청중들이 웅성거렸다. 스폰서라는 말이 강하게 와닿는 모양이었다. 2년 동안 2억이 넘는 돈을 속아서 주었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제 도장으로 8천만 원짜리 연대보증까지 서게 되었죠.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다. 그런 걸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며느리 휴대폰에서 제가 스폰서 시험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걸 봤어요. 그때 깨달았죠. 아, 내가 가족이 아니라 그냥 돈줄이었구나. 여기저기서 탄식 소리가 들렸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혼자 끙끙 앓았어요. 가족 간의 일을 남한테 말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시장 상인의 총무님이 도와주셨어요. 구청 법률 상담도 받고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죠. 은자는 자신의 경험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어떻게 증거를 모았는지, 법률 상담은 어떻게 받았는지, 합의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중요한 건 기록이에요. 카카오톡 메시지, 계좌 이체 내역, 모든 걸 스크린샷으로 남겨두세요.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1시간 반의 강의가 끝나자 여러 명이 개별 상담을 요청했다. 선생님,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제 사위가 사업자금이라며 계속 돈을 요구해요. 딸한테 속아서 집까지 담보로 잡혀 있어요. 은자는 하나하나 정성껏 상담해 주었다. 자신이 겪었던 아픔과 혼란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진심을 담아 조언할 수 있었다. 강의가 인기를 끌면서 정기적인 프로그램이 되었다. 매주 토요일 오후 시장생활금융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열리게 된 것이다. 오늘은 가족 사이 돈 거래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에서 은자는 더욱 체계적으로 내용을 준비했다. 첫째, 가족이라도 돈 거래는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하세요. 언제, 얼마를 무슨 용도로 빌려주는지 명확히 하세요. 참석자들이 열심히 메모했다. 둘째, 도장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세요. 아무리 가족이라도요. 도장은 금고에 보관하시고 꼭 필요할 때만 직접 사용하세요. 셋째,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는 스크린샷으로 보관하세요. 계좌 이체 내역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넷째, 의심스러우면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세요. 강의를 듣던 한 여성이 손을 들었다. 선생님, 그런데 가족한테 의심을 한다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랬어요. 가족을 의심한다는 게 죄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가족이라면 애초에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진짜 어려운 상황이라면 솔직하게 말할 거예요. 엄마, 정말 어려워서 그러는데 도와달라고. 그런데 거짓말하고 속이려고 한다면 그건 진짜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용하려는 거죠. 강의실이 조용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몇 주 후 은자의 공방 앞에 새로운 간판이 올라갔다. 박은자 김치연구소. 예전에 은자 김치 공방에서 이름이 바뀐 것이었다. 와, 멋지다. 훨씬 전문적으로 보여. 이옥분이 간판을 올리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다. 이제 김치만 파는 게 아니라 교육도 하니까 이름도 바꿔야 할 것 같아서.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연구소라니 되게 학술적이네. 사실 요즘 김치에 대해서도 더 공부하고 있어. 발효과학이라든지 영양학이라든지. 강의하다 보니까 더 전문적으로 알고 싶어져서. 은자는 정말로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는 그저 오랜 경험으로만 김치를 담갔다면 이제는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도서관에서 발효 관련 책을 빌려 읽고 인터넷으로 최신 연구 결과도 찾아봤다. 토요일마다 열리는 시장생활금융교실도 점점 유명해졌다. 입소문을 타고 다른 지역에서도 참석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오늘 수업 주제는 디지털 금융 사기 예방입니다. 8번째 강의에서 은자는 새로운 주제를 다뤘다. 요즘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가족을 사칭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하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구분하나요? 일단 의심해 보세요. 정말 급한 일이라면 직접 전화를 할 거예요. 문자나 카톡으로만 연락한다면 의심스럽다고 봐야 해요. 그리고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지금 당장 오늘 안에 이런 말로 재촉한다면 더욱 의심해야 해요. 강의가 끝날 때마다 은자는 항상 같은 말로 마무리했다.
여러분, 우리는 ATM이 아닙니다. 이름이 있고 경력이 있고 존엄이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 말이 참석자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 관계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은자의 말이 그것을 다시 일깨워 주었다. 어느 토요일 저녁 강의를 마치고 공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영이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오늘도 강의하고 오셨어요? 응, 왜? 그냥. 엄마가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요. 더 당당해지신 것 같고 자신감도 생기신 것 같고. 은자는 웃으며 공방 문을 열었다. 달라졌을까? 네, 확실히 달라지셨어요. 예전엔 늘 우리 걱정만 하셨는데 이제는 엄마 자신을 위해서도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 엄마, 오늘 저녁은 제가 김치전 부칠게요. 도영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다. 너가? 네, 세빈이한테 배웠어요. 엄마가 힘들어 하실까봐.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를 돌봐드릴 거예요. 은자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뭉클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었다. 해가 질 무렵 모처럼 모자가 함께 김치전을 부치며 저녁을 먹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예전처럼 어색하지도 않았다.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시간이었다. 엄마. 응?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뭐가? 엄마가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요. 은자는 간장 종지에 초를 풀며 조용히 대답했다. 용서라.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야. 하지만 너희가 정말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 같아.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게요, 엄마. 그래, 행동으로 보여줘. 그날 밤 은자는 일기장에 썼다. 오늘 도영이가 김치전을 부쳐줬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스폰서가 아니다. 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도 아니다. 나는 박은자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나를 지킨다. 창밖으로 부전시장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김치를 담그고 손님들을 맞고 토요일에는 강의도 할 것이다. 바쁘지만 의미 있는 하루들이었다. 은자는 미소를 지으며 전등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마음이 평온했다. 이름을 되찾았으니까.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나요? 당신의 하루에 용기 한 조각을 보태고 싶습니다. 인생 청취록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두시면 다음 사연이 준비되는 대로 가장 먼저 찾아갑니다. 가장 큰 응원은 좋아요와 댓글, 당신의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의 버팀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